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부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거침없는 행보와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 그리고 전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의 시작이 마치 성난말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공황 직전의 긴장감과 전후 재건의 역동성이 동시에 느껴지는 아주 흥미로운 시기인데요. 오늘 다룰 10개 나라의 뉴스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속내를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정치권의 파장이 큽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당의 제명 결정에는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네요. 재밌는 지점이죠. 한 전 대표는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는데 이건 마치 과거 프랑스 혁명기 망명 귀족들이 진정한 왕당파를 자처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무인기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실 근무자까지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확대 기류에 대응해 긴급 협의를 추진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앞세워 미국, 대만과 협상 중인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최태원 상해 회장이 한국 경제를 브레이크 걸린 자전거에 비유할 만큼 잠재 성장률 하락이 심각하거든요. 금융당국이 삼성전자, 이베 레버리지 상품까지 검토하며 서학개미들의 유턴을 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규제 혁파와 AI 엔진 장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결국 유럽과의 전면적인 관세 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19세기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라 불렸던 영토 확장론을 21세기식 비즈니스로 재해석한 것과 같습니다. 덴마크와 독일 등 반대 국가에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는 건데 이건 외교가 아니라 부동산 딜의 문법이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4,625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발 불확실성을 오일 쇼크, 급의 재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을 반역 행위로 조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네요. 엘리사 슬로킨 등 반대파 의원들이 군의 불법 명령 거부를 종용했다는 혐의죠. 역사 속 권위주의 지도자들이 흔히 썼던 내부의 적 프레임입니다. 여기에 주택시장 개혁안으로 서민 표심을 잡으면서도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고도의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한중 관계 복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의 올바른 편을 강조했죠. 중국식 비유법이죠. 미국 편에만 서지 마라는 완곡한 경고이자 유혹입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의 올해의 한자로 어려울 난 자가 뽑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5% 경제 성장을 자신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무역 휴전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겁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열이박빙의 상황을 한자로 표현한 셈이죠. 인민은행이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부양책을 쓴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수혈이죠. 동시에 하이난을 포스트 홍콩으로 키워내며 무역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대비해 아세안과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대한 방파제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지지율이 78%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조기 총선을 시사했습니다. 다카이치 열풍이라 할 만합니다.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 강한 보수 색채가 더해진 결과죠. 특히 야권인 공명당이 자민당과 결별하고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만든 건 일본 정치 30년 만의 대변혁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군사 개입 발언은 평화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며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엔화 가치가 159엔대까지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심각하네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불리는데
수출 기업에겐 호재지만 서민 물가는 비상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식료품 소비세 0%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죠. 문화적으로는 삿포로 e스포츠 대회가 성황을 이루고 벌써 벚꽃이 개화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정치적 경랑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한 일상의 모습입니다. 인도는 모디 총리가 서벵골주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민족주의와 현대화를 결합한 뉴 인디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7%라는 놀라운 성장률 전망치가 뒷받침해주고 있죠. 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청년 실업률이 17.6%나 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난관에 봉착한 건데 이는 과거 산업혁명기 영국이 겪었던 극심한 빈부격차 문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도 변수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이 인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인도 우주국이 무인 우주선 테스트를 연기한 것도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 미국의 압박 속에서 확실한 국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독일은 미국의 보복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린란드에 주둔하던 연방군까지 조기 철수시켰군요. 독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의 비협조적이라며 독일을 콕 집어 관세를 때렸으니까요. 이에 독일은 유럽과 남미의 자유무역 협정인 메르코수르에 최종 서명하며 미국 없는 시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거 비스마르크가 보여줬던 실용 외교의 현대판입니다. 메르츠 총리가 독일 노동자들의 높은 병가율을 비판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독일 노동자들이 연간 평균 14.5일을 쉰다는 건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근로윤리를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환경이 나빠져서 아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독일 특유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트럼프의 위협에 유럽의 주권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언제나 유럽의 리더를 자처해왔죠. 미국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총리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등 정치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밖으로는 트럼프와 싸우고 안으로는 야당과 싸우는 내우회환의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겨울 정기 세일과 트러플 축제는 성황이라니 다행입니다. 프랑스인들에게 미식과 쇼핑은 그 어떤 정치적 풍파도 막지 못하는 문화적 자부심이죠. 샤를라 트러플 축제에 수천 명이 몰린 건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삶의 질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프랑스식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평화 중재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시리아 대통령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네요. 과거 오일머니만 자랑하던 사우디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멘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며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에 적극 공조하며 실리를 챙기는 모습은 아주 노련합니다. 아람코의 주가 상승과 초대형 건설 박람회 개최는 비전 2030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도주의 지원 세계 2위라는 기록도 눈에 띕니다. 소프트 파워를 키우려는 전략이죠. 리야드에서 열린 조이 어워즈 시상식에 글로벌 스타들이 모이는 것도 사우디를 중동의 문화 허브로 만들겠다는 빈살만의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이라는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시위 진압을 선언했지만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소 3,4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추정치는 참혹합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스타링크 사용을 불법화하며 정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죠. 리알화 가치가 80% 폭락한 상황에서 정권이 핵 프로그램에만 집착하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이건 마치 2009년의 녹색혁명 때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중심의 저항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혁명은 젊은 세대의 분노에서 시작됐습니다. 당국이 학교 문을 다시 열었지만 대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항 부대라는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이 불씨가 언제 다시 타오를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17년간 괴롭히던 순환 단전이 드디어 종료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건 남아공 경제에 엄청난 호재입니다. 전기가 들어온다는 건 산업에 피가 돈다는 뜻이니까요. 2% 성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원동력입니다. 국민통합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얻고 있죠. 하지만 북부 지역 홍수로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네요. 기후위기가 남아공을 덮친 겁니다.
30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났는데 정부가 지20 위장국을 지낸 저력을 바탕으로 얼마나 신속히 복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교육자금 신청 폭주 문제도 젊은 층의 열망과 행정력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숙제입니다. 오늘 다룬 국가 외의 짧은 소식들, 박 작가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간략히 전해드립니다. 첫째, 남미의 메르코수르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전 세계 교역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고립주의에 맞선 거대한 경제연대의 시작입니다. 둘째,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 준비가 완료 단계입니다. 중국의 8K 초고화질 중계 차량이 도착하며 기술 올림픽의 면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워싱턴에서 이란 전 왕세자가 이란은 중동의 한국이 되어야 했다고 발언의 화제입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모델이 여전히 세계적인 동경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직구촌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려요. 트럼프가 던진 돌에 전 세계가 파동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각국은 자신들만의 방파제를 쌓고 있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 방파제를 아주 단단히 그리고 지혜롭게 쌓아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변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파도를 타는 지혜가 필요한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